tek 기지를 중국이 공략할 수 없으면 중국이 양양 공략, 그러니까 대만 침공도 아마 망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대만 침공에 들어가는 자원의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한반도와 그 평택 공군기지 이런 데 공격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오늘은 중국 군사력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특파원 김민석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와, 위원님은 뭐 게임 기획도 하신다고 하고 뭐 특파원도 하고 무슨 포럼 위원도 하시고 주력이 뭡니까? 현재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을 전업으로 삼고 있고요. 한때 이제 그 제가 게임 회사에서 국방 기술 자분야 이런 것들을 했고 그런 데서 NC소프트 등에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게임상에서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현실에서 나타나서 그래서 더 바빠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쟁 게임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실제 군사에서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네. 이런 최신 기술이나 AI와도 또 게임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모신 이유는 한 세대 혹은 두 세대를 이렇게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뭔가 좀 거대한 변화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닌가라고 느끼는 게요. 제 생애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 기축 통화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군사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력은 어떤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G2라고 하죠. 중국하고 미국을.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군사력도 두 번째가 될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중국이 확고한 군사력 G2의 단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네. 중국 군사력이나 이런 것은 한계도 명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전에서는 중국은 뭐 전혀 드러난 게 없잖아요. 원래 항상 G2라고 했을 때 러시아가 경제력은 낮아도 군사력으로는 세계 2위라는 것이 상식처럼 퍼졌으나 우크라이나전에서 이제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인상적인 맞아요. 활약을 네. 보여주지 못한 점, 그럼 역시 경제력이 세계 2위인 중국의 네. 군사력이 2위구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의 동향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항공기, 폭격기 이런 데 특화가 되어서 중국이 그 틈을 노리고 사실 러시아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용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미사일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미사일 기술 역시 세계 제2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러시아의 각종 신무기들이 푸틴이 자랑하고 내놨지만 사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킨잘 미사일이란 최신 미사일이 좀 격추되기도 하던 등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진 데 비해서 중국은 최근 이제 양안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제 그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신무기들을 공개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수준이 대단히 높고 위협적이라서 예. 미군도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사일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그리고 무엇을 맞추느냐, 요격을 피할 수 있느냐. 먼저 이 중국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일찌감치 1980년대 후반에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탄,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충분히 갖췄고 핵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한때는. 네. 그리고 핵무기가 다소 이제 수량이 작다는 이제 지적이 있었으니까 러시아나 미국보다 훨씬 작은 수백 개에 불과했으나 요 핵무기 수량도 최근 증가하고 있고 네. 그러나 이제 중국의 핵심은 그 대륙간 탄도탄이나 아니면 초장거리 미사일보다는 아무래도 대만과 태평양에서의 작전을 상징한 MRBM, IRBM이라고 하는 중거리 전력 이런 것의 중심입니다. 중거리 전략이라면 그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대략 그 3,000km 이내의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IRBM, MRBM이라고 하는 종류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이네요. 사실 그 한국의 미군 미사일 기지는 대부분 요격 그리고 방어용 미사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일부 그 대북용 전력, 포병 전력을 제외하고는 그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중에 공격용 그 주한미군 전력은 없고 공군력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중국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약간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 현재 이제 한미 사걸 그 미사일 협정이 폐지되면서 그 제주도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적합한 수위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양은 어느 정도가 돼요? 이것도 역시 중국이 한국보다 몇 배는 많으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핵미사일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치면 중국이 세계 1위,
러시아가 세계 2위. 원래 러시아가 세계 1위였으나 네.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소모를 너무 많이 했죠. 그리고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재래식 탄도미사일은 보유량이 많다. 북한을 조금 능가할 수도 있어서 북한이 우리를 쫓아오는 수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사정거리를 알아봤고 그럼 중국의 미사일이 과연 무엇을 맞출 수 있느냐. 미국 항모 킬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둥펑 21 아닙니까? 예, 둥펑 21 D형이라는 게 그 세계 두 번째의 ASBM 그러니까 안티쉽 발리스틱 미사일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탄도 미사일은 아무리 정확해도 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GPS라든가 이런 걸로는 고정된 좌표는 정확하게 때릴 수 있으나 항모는 움직이니까. 예, 항모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하면 4-50km로 급가속을 할 수 있어서 10분, 15분 안에 미사일의 피해 반경을 네.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미사일 앞에 레이더를 붙이거나 아니면 전파 수신 추적가를 붙여서 예. 항공모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DF-21 D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둥펑 17도 자주 거론이 되는데 그거는 미국 항공모함을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극초음속 미사일인 거예요? DF-17도 충분히 위협적인 미사일인데 극초음속 미사일인 이유는 미군의 공군 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라고 미군 기지에는 이 요격 미사일들이 다 배치돼 있는데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기능이 핵심인 게 DF-17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미국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없애는데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24발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주장이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이 첫 번째 전제는 그 미사일들이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다는 전제라서 한 발만 맞아도 항공모함이 없앨 수 있다는 가정인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실제 해전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이 일어나더라도 항공모함 전력의 핵무기를 쓰기는 쉽지 않고요. 어쨌든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날아와서 미국의 항모 전단이 그거를 다 막아내려면 있는 미사일 다 쓰고 그냥 항모는 움직이는 표적만 될 뿐이다. 이런 우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상 공격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이고 미국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수긍하지만 현재 개량된 그 항공모함 전략이라든가 발달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에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좀 나름대로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이제는 큰 대형 이런 뭐 이지스함, 항모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작은 배를 무인화한다든지 자유주행화해서 사람 안 태우고 투입하는 거 이런 전략도 좀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좀 전문 용어로 하면 분산된 치명성이라고 하고 그 치명화된 무기들을 분산해서 배치한다는 개념인데 이걸 조금 더 쉬운 일반인의 언어로 말하자면 유령 함대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지 않은 배에 미사일을 여러 개 발사하고 표적이 수백 개가 되니까 중국의 그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중국의 미사일 세력이 미국의 그 유령 함대를 잘 찾지 못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어딘가 숨고 몇 척은 살아남아서 복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를 과연 요격을 할 수 있느냐, 요격을 피할 수 있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그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돼 있어요? 미국보다는 떨어지지만 한국과 동등하거나 더 이상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격 기술도 사실상 미국, 유럽 대비 3위 정도로 생각한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요격 미사일 기술은 기원은 이제 러시아에서 온 것이 많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각보다 그 제값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그 기술을 기초로 만든 중국과 북한의 대공 미사일도 생각보다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능력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정도의 편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이언돔 같이 막강한 요격 체제가 있어도 하마스가 막 수천 발 쏘니까 다 못 막아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방공 시스템 면에서는 어떤가 싶어서요.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전쟁은 대한민국과의 전쟁과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과 아군이 굉장히 붙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로켓이나 미사일로도 쉽게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양의 수량을 하마스는 적은 비용과 낮은 기술력으로 도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미국 본토를 미사일로 이제 하마스식 공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대로 이제 북한은 이 수도 서울이나 이런 이제 그 휴전선 근방에 대한 공격을 할 때는 하마스식 전략이 좀 적용될 수 있어서 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미사일 다음으로 이제 전투기도 좀 여쭤볼게요. 원래 그 전문 영역이 공군 쪽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육해공 중에 가장 자신 있는 분야. 네. 전투기는
능력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전투기 능력 역시 미국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러시아의 그 파크파 SU-57이라는 전투기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실용화된 내용과 기술 성적을 보니까 이것이 스텔스기로 보기에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반면 중국이 새로 내놓은 그 J-20 그리고 예. J-31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스텔스 설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 아쉽지만 우리 군의 그 차세대 전투기 KF-22 보라매보다 스텔스 성능이 그래요? 뛰어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이라는 거는 뭐 음파의 감지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적외선 레이더의 감지가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중국이? 특히 적외선과 레이더 그 신호를 감소시키는 게 미국 수준까지 일부 올라온 게 보이는데 그래서 스텔스기들 보면 다들 비슷하게 생겼어요. 날개의 각도가 42도에서 45도. 요게 이제 전파를 잘 반사시킬 수 있는 각도거든요. 요런 규칙들을 러시아보다 중국의 전투기가 더 스텔스 규칙에 더 충실하고 네. 소재 측면에서도 탄소 소모 복합재라든가 전파우스 소재들을 미국 수준으로 많이 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이게 중국의 스텔스기가 물론 미국에 완벽하게 따라오지 못했으나 예. 미국 다음의 전력이라는 건 의심할 수가 없는 수준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력 전투기가 조금 전에 J10 그리고 J20이라고 하셨는데 J10 같은 경우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비 전투기하고 굉장히 모양이 유사해서 이거 누가 누구 걸 베낀 건가?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J10이라는 것은 전투기는 그 데이터익 삼각기과 이제 카나드라는 귀날개, 귀 부분에 날개가 달렸다. 네. 요런 형식이 좀 독특한데 요거에 대해서 한때 이제 완전히 복제했다는 썰이 돌고 했으나 이런 썰을 실제로 확인한 결과 중국 기술진들이 1980년대, 90년대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라비 전투기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또 실제로 이제 그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짝퉁 제품이랑 좀 다른 게 네. J10과 라비 전투기는 수치를 하나하나 대보고 정확하게 도면을 가보면 닮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개념, 작전 개념과 설계 개념이 대단히 유사하다. 예. 그것을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스승으로서 중국을 가르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개념을 잘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이스라엘 나비 전투기 베낀 거는 그 빼박 사진 때문에 뭐 달리 뭐 반박도 못 하겠네요. 사진 이래서 남기면 안 된다니까요. 다 지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람 앞일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요. 예. 1980년대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기술이 군사 기술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아직도 미국제 무기들을 그 중국이 좀 추종하는 것은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의 그 J10이 미국으로 하면은 F-16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맞먹는 성능이 나와요? 중국 주장으로는 그게 맞는데 F-16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F-16은 이제 40년 이상 실전에서 큰 성과를 치는 역전의 용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계량을 거쳐서 최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J-10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출력 부분에서는 거의 흠잡을 데 없이 그러니까 적기를 몇 킬로미터에서 탐지할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은 예. 거의 F-16과 J-10이 동행하고 그러니까 J10 말고 J20 같은 경우는 그러면 F-22와 F-35의 한 중간 정도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미국 측 주장으로는 F-35에 더 가깝다. 중국 측 주장으로는 F-22에 더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간이 적절하다고 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기와 스펙, 엔진 출력은 F-22랑 비슷한데 네. 전투기에서 중요한 게 스텔스성, 기동성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동성이라는 거는 비행기가 얼마나 기민하고 민첩하게 방향과 속도를 바꾸느냐. 네. 요거에 따라서 비행기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점에서 J-20의 경우에는 기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투기 핵심은 사실 엔진이잖아요. 네. 그럼 중국은 엔진은 다 지금 국산화를 합니까? 최근 5년간 거의 다 국산화가 끝났고 다만 처음 시작의 경우에는 그 러시아 엔진과 미국 엔진을 복제 생산한 것에서 시작해서 한 20년 이상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성능이 올라왔으나 네. 그 중국 내에서는 아직도 그 선진국들을 따라갈 수 있지 이제 더 앞서지는 못한다 정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군사 기술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 중국이 당장 우리를 뭐 직접 타격한다라기보다는 이 양안 관계의 긴장 때문에 중국과 타이완이 언제든지 충돌할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양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그리고 뭔가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뭐 어떤 위협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장 큰 미군 기지, 평택 기지 같은 경우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평택 기지를 중국이 공략할 수 없으면 중국이 양양 공략 그러니까 대만 침공도 아마 망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 공군기지와 대한민국이 워낙 중국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군사적 위협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그 많은 병력이 있는데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실 위험성이 좀 있는 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에 쏘아야 될 미사일보다 한국에 쏘아야 될 미사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제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 기지도 위험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기지, 후텐마 기지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디에 기지를 둬야 됩니까? 미국은 사실 호주에 요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중국의 미사일 전략을 설명할 때 뭐 중거리 중심이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단거리 탄도탄이 훨씬 많고 중거리 탄도탄 장거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 중국과 인근의 한반도나 일본조차도 미군 입장에서 위험하다. 네. 괌도 위험하다. 그래서 선택한 게 지금 호주 그 북단에 그 미국 기지를 삼고 거기에서 이제 대중국 반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중국은 타이완하고 전쟁할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척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사실 도광양해라고 해서 정말 전쟁할 뜻이 있다고 하면 타이완하고 훨씬 더 좀 유화적인 입장을 취한다든지 오히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중국 IT 산업에 종사하시는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회의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양안 관계 혹은 미국과의 긴장을 중국 공산당이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요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중산층 이상들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걸 자주 네. 느끼게 되거든요. 실업률도 요새 좀 많고 대기업들의 맞아요. 사정이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 사회라고 하지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회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나는 중국 사람들이 사실 국수주의가 좀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불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무력 상황이나 이런 걸 긴장을 높일 수도 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걱정됩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둥펑 17 같은 경우 300기 이상을 이미 실전 배치했다라는 얘기가 한 2년 전부터 나왔거든요. 그건 맞아요? 제가 딱 집어서 그 숫자가 맞다고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략적인 서방 전문가들 추정치가 그에 맞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게 군사력 발표할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서 발표하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중국 국방 예산이 2천억 원 달러가 좀 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나 예. 미국 연구기관 AEI 등에서는 7천억 달러가 넘는다. 그래서 7,900억이 미국에 이미 준한다는 분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중국의 이제 통계 자체도 좀 숨기는 게 많을 뿐더러 군사용으로 전용되거나 군사용 장비나 국방비로 쓰는 부분인데 이걸 숨기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 7천억 달러라는 수치가 미국이 다소 과장된 것은 있어도 중국이 충분히 숨기고 있는 것은 많다. 네. 그래서 세계 위의 국방비를 쏟고 있는 것은 예.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의 국방비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게 중국은 워낙 인건비가 싸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다 이런 군수물자를 만들잖아요. 미국처럼 민간 기업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것도 약간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제 의견은 공산주의는 항상 그 비효율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중국이 무조건 미국보다 싼 무기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 보조금 경제 많이들 전기차나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국방에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보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중국이 마치 전시 체제에 돌입한 것처럼 좀 약간 성급하게 보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업률도 굉장히 심각하고 부동산 시장도 워낙 지금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나라가 과연 전쟁할 능력이 되나? 전쟁할 여유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좀 부풀려진 게 아닌가 전쟁 가능성이.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훈련으로 끝내고 군사적 압박만 할 걸로 생각했는데 중국은 형식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여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게 중국 사람들의 그 네. 외부 진출 욕망 혹은 전쟁을 하는 욕망을 만들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전쟁은 오히려 경제 호황기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울 때 이걸 어떤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분석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국 공산당이 마치 대기업 때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 네. 그다음에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 도산들을 그렇죠. 납두는 모습을 예. 보면 이것이 좀 협력을 중요시하는 산업들이 좀 정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전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하는 국방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하는 국방이 필요하다.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민석 특파원 오늘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